제17장 수석부시장. 오, 어쩌면 이 사랑의 봄은 변하기 쉬운 4월의 햇볕과도 비슷한지 지금 찬란한 햇빛에 반짝이는가 하면 어느덧 모든 것은 구름으로 뒤덮이네. 베로나의 두 신사. 어느 날 저녁 해가 넘어갈 무렵 줄리앙은 과수원 깊숙이 귀찮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들어가 연인 곁에 앉아서 깊은 몽상에 빠져 있었다. 이런 즐거운 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입신 출세하기가 어려우리라는 생각만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가난뱅이의 소년시대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청년기의 첫 무렵을 갉아먹는 이 커다란 불행을 한탄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청년을 위해서 신이 파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줄리앙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누가 그의 대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럭저럭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돈은 있다 할지라도 20살이 되어 누군가를 매수해서 출세할 만한 돈을 갖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둥거려 봤자 나폴레옹 없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리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이 숙명적인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문득 그는 레날 부인이 미간을 찌푸린 것을 깨달았다. 보니 부인은 싸늘한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 사고방식은 아주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자기 자신 큰 부자라는 심정으로 자라왔던 만큼 줄리앙도 역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줄리앙을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고 금전 따위는 전혀 문제도 삼고 있지 않았다. 줄리앙이 그런 부인의 마음을 알 리가 없다. 미간을 찌푸리는 바람에 겨우 현실로 되돌아온 듯한 상태일 뿐이었다. 이 지가 제법 뛰어난 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바로 가까이 푸른 풀 위에 앉아있는 귀부인에게 지금 한 말은 제목상을 하는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교묘히 둘러댈 수는 있었다. 그리고 신앙심이 없는 자가 생각할 만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만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말한 레날 부인의 말투에는 아직도 얼마간 싸늘한 기가 서려 있었다. 다정한 애정의 표현 대신 갑자기 나타난 싸늘한 여운이었다.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후회의 생각이야말로 줄리앙을 열중케 했던 환상을 짚부수는 최초의 일격이었다. 이 여자는 기품도 있고 다정하고 나에 대해 파고드는 열정도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적의 진영에서 자란 여자인 것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을 뚫고 나갈 만한 재력을 갖지 못한 줏대 있는 인간. 그러한 무리들이야말로 적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계층임에 틀림없다. 가령 우리들과 대등한 무기를 쥐고 싸우게 된다면 그들 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령 이 내가 베리에로의 시장이 됐다고 하자. 정직하고 성실한 시장이겠지. 하긴 내 날씨만 하더라도 참 마음은 그러리라. 나 같으면 그 보좌 신부나
발로노시를 적발하여 그들의 나쁜 짓을 깨끗이 쓸어버릴 텐데 베레르에는 정의가 승리를 거두겠지. 방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재능이 아니다. 그들의 수법에 언제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날 자칫했더라면 줄리앙의 행복은 영속적인 것이 될 뻔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에겐 솔직한 용기가 없었다. 즉시 전투를 개시한다는 것, 그것도 당장 개시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레날 부인이 줄리앙의 말에 놀란 것은 사교계의 무리들로부터 항상 이렇듯이 교육을 받은 하층 계급의 청년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로베스피에르 같은 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레날 부인의 싸늘한 태도는 몹시 오래 계속되었고 줄리앙에겐 고의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언짢은 화제로 그녀 자신 기분이 찜찜하던 참이라 줄리앙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유쾌한 말을 해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취한 태도였던 것이다. 이 비참한 기분은 부인의 얼굴에 확실히 나타나 있었다. 귀찮은 무리들이 없어 마음 편할 때에는 그처럼 밝고 그늘이 없던 표정이 지금은 흐려 있는 것이었다. 줄리앙도 이제 한가하게 몽상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보다 냉정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잦아들자 레날 부인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간다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부인이 자기 방으로 오는 편이 좋을 듯 했다. 그녀라면 집안에서 어물어물거리는 것을 하인들에게 들켜도 그에 대한 핑계거리점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도 역시 불편한 점은 있었다. 줄리앙은 신학생의 신분으로서 책방에 주문할 수 없는 책을 몇 권인가 풋계로부터 우송해 오고 있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밤뿐이었다. 그럴 때 부인이 찾아와서 독서를 중지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때때로 들었다. 과수원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만 하더라도 부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책 같은 것은 읽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레날 부인의 영향으로 그가 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졌다.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항에 대해서 대담하게 그녀에게 질문해 본 것이다. 그러한 것을 모르면 아무리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사교계 밖에서 자라난 청년이 이해력은 앞이 콱 막혀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다. 전혀 세상을 모르는 여자로부터 연애 교육을 받은 것은 행운이었다. 줄리앙은 필요 없는 우회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로의 사회를 보게 된 것이었다. 지난 날의 사회의 모습, 가령 2000년 전이라든가 혹은 바로 60년 전, 즉 볼테르와 루이 15세 시대의 사회의 얘기 등으로 눈가림을 당하지 않아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벗겨지고 겨우 베리에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눈앞에 떠오른 것은 2년 전부터 부장송의 지사의 신변을 에워싸고 기도되고 있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음모였다. 그 음모의 배후는 파리에서 온 몇 통의 편지였는데 그것이 모두 거물들이 직접 쓴 편지였던 것이다. 요는 이 지방에서 으뜸가는 신앙가인 마로씨를 베리에르 씨의 부시장으로 앉히려는 것인데 차석 부시장이 아니라 수석 부시장에 앉힌다는 것이었다. 경쟁 상대로는
큰 부자인 공장 주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별 수 없이 차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줄리앙은 이 지방 상류 사회의 유지들이 레날시 저택의 만찬회에 참석했을 때 문득 엿들은 간접적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다. 이 특권 계급의 무리들은 수석 부시장 인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시민,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인간이 뽑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이 일이 중대한 문제로 된 것은 모두들 잘 알다시피 베리에로의 중심가가 국도가 된 탓으로 거리의 동쪽을 9자 이상이나 넓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로시에게는 철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소유의 집이 3채나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수석 부시장이 되고 이어서 레날시가 국회의원이 된 후 그 후임 시장이 된다면 그도 눈을 감아주리라. 그리고 국도 쪽으로 삐쳐나온 집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수리를 가한다면 100년쯤은 유지될 수가 있으리라. 마로시의 깊은 신앙심과 성실하면 정평이 있었지만 워낙 자식이 많은 사람이라 누구나 그라면 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철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집들 중 9채는 베르에르에서도 손꼽는 재산가들의 집인 것이다. 줄리앙이 볼 때 이 음모의 일거는 뽕뜨느와 전사보다도 훨씬 중대하다고 생각되었다. 바로 이 지명은 푸케가 붙여준 책 가운데의 한 권에서 알았던 것이다. 하여간 줄리앙이 밤에 사제에게로 다니게 된 후 5년 동안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근신과 겸허야말로 신학생의 첫째가는 미덕이었으므로 늘 질문을 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레날 부인은 남편에게 딸려있는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 사나이는 줄리앙과 앙숙이었다. 그렇지만 마나님, 오늘은 이달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고 그 사나이는 묘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갔다 와요. 하고 레날 부인이 말했다. 줄리앙이 그때 끼어들었다. 오라, 저 사나이는 본래 교회였던 근처 창고로 가는군요. 요즘은 다시 교회 비슷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만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짓을 할까요? 전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건 퍽 유익한 제도예요. 하긴 무척 이상한 제도입니다만 여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자네, 나라는 호칭으로 얘기를 한다더군요. 가령 그 하인이 그곳에서 발르노시를 만났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처럼 오만스러운 바보 나리가 자네, 나라고 말을 놓아도 화조차 내지 않고 같은 말투로 대답한다나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싶으면 모지롱 씨나 발르노 씨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서 말해드리죠. 우리들은 하인 한 사람에게 20프랑씩 주고 있어요. 장차 그 사람들에게 목을 잘리우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세월은 꿈처럼 흘러갔다. 연인의 매력을 생각할 때 줄리앙의 검은 야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서로 반대 당파에 속해 있는 이상 부인에 대해 그녀가 싫어하는 얘기나 또 까다로운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는데 그 때문에 실은 그녀로부터 받는 즐거움도 그녀가 줄리앙에게 미치는 지배력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싱겁고 점잖은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 줄리앙은 아주 얌전한 태도로 사랑의 빛이 가득 찬 눈매를 부인에게 보내면서 세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가끔 도로공사나 납품에 관해 교묘한 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여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기라도 하면 내날 부인의 긴장했던 기분은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듯 흥분하는 수가 있었다. 줄리앙은 부득이 그녀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녀는 자기 아이들에게 하듯이 허물없는 몸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따금 줄리앙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줄리앙이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란 무릇 간단한 사항에 관한 싱거운 것만이 아니었던가. 상류사회 출신이라면 15살이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뒤 줄리앙이 마치 선생처럼 생각되어 감탄해 버릴 때도 있었다. 그의 재간의 두려움마저 느낄 때가 있었고 날이 갈수록 이 젊은 신학생 속에 미래의 대인물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이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줄리앙이 법왕이 된 모습을 바로 눈앞에 보았고 리슐루 같은 재상이 된 모습을 보았다. 나 당신이 화려하게 출세를 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줄리앙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위라는 것은 큰 인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궁정도 종교계도 큰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